자, 그러면 이어서 유럽의 팽창을 보겠습니다. 자, 노르만족이 계속해서 이것을 돌아다닐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킹 모자 쓴 애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막 도끼로 사람 찔러 죽이고, 물건 다 뺏어가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조용히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물레방앗간에서, 로망스 이 지랄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킹 해가지고, 남자 도끼로 찍어주고 여자 납치해가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11세기쯤 되면요. 여기 11세기거든요. 유럽의 팽창이. 11세기쯤 되면 노르만족 애들이 이동을 멈춥니다. 갑자기. 이제 더 이상 털 데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다 정착하고 살 만큼 살았는지 그냥 갑자기 줄어들어요. 노르만족의 이동이. 그러니까 이제 미뤄뒀던 농사도 열심히 짓고 분가도 열심히 해가지고 출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구와 영토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우선 노르만족의 이동이 멈추면서 노르만족 이동이 멈추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동을 한 애가 정보강 월리엄이야. 정보강 월리엄은 원래 어디였냐면 여기 있는 이 노르망디 공국에 있던 사람인데 노르망디 공국의 서자였어. 노르망디 공국의 서자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꿈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띠발 왕이 될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자 주제에 프랑스 왕국의 그 서프랑크 왕국의 카페 왕조 있잖아. 카페 왕조의 그 저기를 세워가지고 공주를 저기에서 공주를 납치하든지 뭐 결혼하든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카페 왕조의 공주가 결혼해서 자기 신분을 상승하겠던 그런 어마무시한 꿈을 꾸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생아 주제에 가가지고 뭐 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래도 공국이니까 뭐 한 중소기업의 서자, 중소기업 사장님의 첩의 자식이 이재용 딸한테 가가지고 결혼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이재용 딸이 그러니까 카페 왕조의 그 공주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꺼지게 뭐라고 자기한테 청혼을 해 하고 이렇게 툭 갔다? 그랬더니 윌리엄이 빡친 거야. 얘들아 이거는 따라하면 안 돼. 이건 따라하면 안 돼. 윌리엄이 빡쳐가지고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진흙탕에다 쳐박았어. 니까짓 게 뭔데?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뿅 갔어. 아 이건 변태야?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 열받는다고 진흙탕에 제가 내 고백을 안 봐준다고 진흙탕에 경찰서 가야 돼요. 그거는 감옥 가야 됩니다.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면 없다고. 10번 찍으면 그 스토커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역사에서 정보강 윌리엄이 그랬는데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이 여자가 자기 고백 안 받아주면 진흙탕에 쳐박으면 개소리 하면 뒤진다 진짜. 내가 가서 뭐가지 딸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어쨌든 이 정보강 윌리엄이 그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 공주의 아빠였던 프랑크 왕국의 왕은 열이 받는 거야. 아이씨 어디서 저딴 놈을 근데 뭐 공주를 호적을 팔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좋다. 그러면 윌리엄 네가 내가 이제 돈과 군대를 지원을 해줄 테니 한번 네 왕국을 세워봐라 라고 해가지고 윌리엄이 노르망디 공국의 병사와 프랑스 왕국에서 빌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를 때리는 거야? 영국을 때리는 거야. 기존에 여기 앵글로색슨 7왕국 여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만 왕조를 만들어요. 노르만 왕조가 성립이 됩니다. 노르만 왕조가 성립이 돼요. 이 노르만 왕조에서 정보강 윌리엄은 요건 중요하다 얘들아. 둠즈데이 북이라는 걸 만들어. 다시 써줄게. 어제부터 계속 지금 선생님이 필기가 안 되네. 너무 힘드네. 자, 둠즈데이 북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둠즈데이 북이 뭐냐면 뭐 흑마술서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둠즈데이가 멸망의 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앵글로색슨의 7왕국이라는 거는 통일된 게 아니라 무슨 상태라는 얘기야. 7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막 동네에 있는 형한테만 이렇게 상납금 좀 찍어주고 이제 서랍박스 밑에 5만 원짜리 잘 깔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갑자기 노르만 왕조로서 중앙에서 어떤 강력한 정치 집단이 딱 등장을 해버리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 조사와 토지 조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 마을은 인구가 몇 명, 토지가 몇 평이니까 나한테 세금을 얼마 내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세금을 숨기고 탈세하고 절세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인구조사와 호구조사, 토지조사라는 게 시작되면서 너희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야. 토지조사, 인구조사 이런 거 왜 한다고? 호패법 이런 거 왜 한다고? 세금 거달라고. 어쨌든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게 되면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좋댔구나 라고 해서 이 책의 이름이 둠즈데이 북이 된 거야. 이 둠즈데이 북은 뭐라고? 토지조사대장, 토지조사대장.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영국은요, 요거는 살짝 번외인데, 정복왕조로 된 거잖아, 지금. 정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잖아. 그래서, 당시의 유럽 안에서는 가장 왕권이 강력했어요.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왕권이 강력했다. 다른 유럽 국가보다 왕권이 강력했다. 나 더워가지고 문 좀 열게. 자, 그 다음 봅시다. 다른 유럽 국가보다 왕권이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유럽의 팽창. 자, 이제 그 노르만족 애들이 이동을 그만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농사도 짓고 열심히 분가분가도 해서 출산율도 늘어났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농업 기술도 자연스럽게 발달시키게 돼. 왜? 지금 식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뭐 바퀴 달린 쟁기라든지, 그러니까 쟁기가 뭐야? 밭을 가는 데 쓰는 거라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밭을 왜 간다 그랬어? 더 깊게 밭을 갈아가지고 지력의 회복을 돕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바퀴가 달렸으면 더 쉽게 갈 수 있겠지. 사람의 노동력을 더 줄일 수 있겠지. 사람의 노동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삼포제 같은 거. 한 단 쉬고, 하나는 봄에 짓고, 하나는 가을에 짓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영토도 늘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재정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영토가 늘어납니다. 재정복 운동을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지. 웬만하면 교과서에서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재정복 운동을 레콩키스타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재정복 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어디서 일어났을까, 얘들아? 지금 유럽 안에서 이슬람 세력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딜까? 힌트. 투아티에 전투. 잘 봐. 여기서 이슬람 세력들이 올라와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투르와 푸아티에서 막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유럽 전체가 이슬람의 세력화가 되는 걸 막았다 그랬잖아. 즉 지금 이베리아 반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슬람 세력이 살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즉 원래 우리 유럽 기준에서 원래 우리 땅을 다시 되찾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야? 재정복운동. 정복하다가 스페인어로 콘키스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대륙을 정복했던 아즈텍이나 잉카 이런 데를 정복했던 자들을 콘키스타도르라고 그래. 정복자들. 그 콘키스타에서 다시 한다. 리콘키스타 이런 뜻이거든. 자, 어쨌든 그래서 레콘키스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럽의 팽창이야. 팽창. 자, 그러고 이제 극단적인 팽창의 대표적인 예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이제 깔짝깔짝 서유럽 근처에서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시원하게 한번 질러보자 이런 거야.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셀주크 투르크의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십자군 전쟁은 이 중세의 변화까지 한번 쭉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구분을 해둬야 돼요. 자, 먼저 십자군 영역이 여기가 정치적 영역이잖아. 아이고, 미안해. 이 정치적 영역이잖아. 근데 여기도 지금 이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중세의 변화는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정치 영역 따로 한번 쭉 보고 경제 영역 따로 쭉 보고 종교 문화적인 영역도 한번 쭉 볼 겁니다. 계속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이 예를 들어서 13세기는 이랬는데 14세기는 이렇게 되더라. 문화적 영역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더라. 종교적 영역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더라. 경제적 영역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정치적 영역부터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 배경은 셀주크 튀르크라는 애들이 있어. 튀르크가 돌걸족의 서양 말이야. 그러니까 돌걸계의 일파였던 셀주크 튀르크가 셀주크 족장이 이끄는 돌걸족의 일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셀주크 튀르크는 이슬람 쪽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이야.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이 기독교 최대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독교 애들이 이제 여기 오지 마라고 빗장을 쳐버렸단 말이야. 자, 열 받아 안 받아? 당근 받지. 제일 열 받는 애게 누구야? 비잔틴 제국이지. 바로 옆에 있었잖아. 지금 봐봐. 비잔틴 제국이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초록색 애들이 비잔틴 제국이거든. 여기 지금 봐봐. 아, 선생님 보라색으로 쳐볼게. 여기 얘네들이 비잔틴 제국 애들인데 여기 예루살렘 이 셀주크 튀르크가 여기까지 다 접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진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발이 타고 있어. 그런데 비잔틴 제국은 예로부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용병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이름 까먹었다. 알렉시오스 1세가 비잔틴 제국의 알렉시오스 이딴 거 기억하지 마. 나의 역사 선생이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지. 니들 뭐 알렉시오스 기억해 뭐 할 건데 너 비잔틴 제국사 전공할 거야? 아니잖아. 그냥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가 서유럽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솔직히 좀 쪽팔린 일이긴 하지. 왜냐면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레오 3세가 이제 성상 파괴 금지령을 하고 이제 서유럽의 서로마 교회에다 간섭을 하려고 했을 때 서로마 교회가 씨발 어떡하지 머리 존나 올리다가 800년도에 야 서로마 제국 부활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카를로스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줬잖아. 그때랑 완전 이제 상전벽해가 된 거야. 그때는 서로마가 동로마의 눈치를 엄청 봤지. 그런데 이제는 동로마가 야 우리 좀 도와줘 좋댔어 씨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유럽이 팽창, 정확히는 서유럽이 팽창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로마 제국은 서유럽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즉 서유럽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수당을 주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쫓아내서 자기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한 거거든. 근데 서유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 서유럽에서 그 요청을 들었던 교황은 뽕이 찬 거야. 뽕이. 그래, 이제 내가 참아왔던 그 굴욕과 오욕의 세월을 복수할 때가 된다 이러면서 나의 주댕이로 이 서유럽의 병사들을 글로 보내서 이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이 나의 그 교황의 그 어떠한 권위를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교황이 했다면 그 밑에 있는 서유럽의 기사들이나 그 십자군에 출발했던 그 병사들은 저기 가서 내 땅을 만들어야지, 저기 가서 내 영지를 만들어야지, 저기 가서 한복 벌어야지, 이런 뜻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실제 동로마 제국이 원한 십자군은 그냥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싸워, 그리고 그 땅 이제 동로마 땅이야 라고 하는 건데 서유럽에서는 뭐 개소리야, 우리가 점령했으면 우리 땅이지, 이렇게 된 거라고. 물론 뭐 이런 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야. 필기도 안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니까 비잔틴 제국이 도움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서로마 교황에게. 그래서 교황은 기독교 세계에서 뭔 일 있을 때 회의하면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 공의회라고 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 공의회 앞에는 항상 지역명이 붙거든.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걸 엽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 바로 뭐야? 십자군 파견이죠. 근데 이때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얼마나 이빨을 잘 털었는지 그 클레르몽에서 교황의 연설을 듣던, 즉 예수님이 태어난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와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어가면서 주께서 원하신다 이 지랄 떨면서 와 가슴에다가 십자가 표시 그리고 개 지랄 연병이 났대요. 진짜 어마어마한 종교적 열정이 갑자기 폭발해버린 거죠. 즉 지금까지 숨어있던 어떤 소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이나 그런 게 종교 전쟁이라는 소위 말해서 가장 무서운 광기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얘들아,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피폐해지는 전쟁이 종교 전쟁이야. 왜냐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 데서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봐. 북한군과 남한군이 싸우는데 남한군은 북한군을 포로로 잡아놓고도 그래도 우리가 저기 미국하고 소련 때문에 그랬지. 애들이 우리는 저기 뭐 일제시대 때까지는 우리 한민족이었는데 밥은 주자.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싸우는 전쟁에서는 특히 그 옛날 천년 전에 그 사고방식에서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이교도 새끼들에게 밥은 무슨 밥. 저것들은 온갖 그 고문을 다 해가지고 지옥불에 타는 것처럼 고문을 해서 저들의 죄를 정화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고문과 약탈과 살인과 강간, 방화, 오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났던 게 종교전쟁이란 말이야. 엄청난 광기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광기가. 어쨌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서는 1차 십자군 전쟁과 4차 십자군 전쟁만 비교할 줄 알면 됩니다. 그 외에는 큰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 1차 십자군과 4차 십자군을 비교해 볼게요. 자, 1차 십자군에는 종교적 열정이 강력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엄청났어. 그래서 서유럽에 있는 수많은 기사들과 병사들이 가서 실제로 엄청나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밥도 굶고 밥이 없어서 말도 잡아먹고 자기가 타고 싸워야 되는 말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국을 건설해요. 그런데 4차 십자군은 이게 한참 변질됐어. 그래서 라틴 제국을 건설해. 선생님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라틴 제국이 건설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요? 자, 1차 십자군 봅시다. 따라가 볼게요. 펜 굵게 할게. 1차 십자군 얘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구나. 우리도 초록색. 자, 여기 클레르몽, 리옹, 툴루즈 이런 데서 뭐였어? 리옹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통해서도 가고 헤로를 통해서도 가서 어쨌든 콘스탄티누스까지 갔어. 이건 뭐 레몽 백장 저기 누구더라? 툴루즈 백장 레몽인가? 하여튼 툴루즈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가 갔더라? 그 고드프라 이런 레게스브로크에서 고프리도 가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들려서 셀주크 투르크까지 중앙을 뚫고 안티오크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갔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지역에 왕국을 건설했어. 그런데 4차 십자군은 4차 뭐냐? 자주색이야? 보라색으로 할게. 베네치아에서 출발해.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끝나. 예루살렘을 안 가. 십자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십자군에서는 그 종교적 열정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신념에 불타서 예루살렘을 되찾았다면 그 십자군의 성공을 통해 뽕을 맞았던 교황들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 나서 저쪽에 새롭게 영지를 얻었던 귀족들이나 병사들의 소문을 얻고 전부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언가 한몫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한몫 잡을 생각에 열정이 변질되었던 그 4차 십자군은 야 이제 예루살렘 쪽은 단물 다 빠졌대. 콘스탄티노플을 털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일부의 이야기는 교육과정을 한참 벗어난 이야기니까 아하 4차 십자군이 이런 십자군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듣고 머리에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1차 십자군, 2차 십자군, 3차 십자군이
있었으니까 4차 십자군이라는 말이 붙었을 거 아니야. 1차 십자군은 대성공했어요. 근데 1차 십자군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이 셀주크 티르크에 있는 인간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A 영주, 여기는 B 영주, 여기는 C 영주, 여기는 D 영주 이런 식이니까 이때 서유럽 세계는 하나가 돼가지고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D는 D끼리 싸우다가 그리고 얘가 A를 두드리고 있을 때 B가 야 신난다 나도 A 두들겨야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서로 분열하는 사이에서 1차 십자군이 훨씬 적은 병력이나 전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2차 십자군 때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장기라든지 살라딘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생기고 엄청난 즉 이제 이슬람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장기와 팔라딘에 의해서 통일되니까 그때 팔라딘의 본거지가 여기 이집트였거든. 이 팔라딘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팔라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로마에 요청을 한 겁니다. 십자군을 한 번 더 보내달라. 지금 저 팔라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팔라딘의 본거지였던 이집트를 때렸는데 2차 십자군이 이집트를 때리다가 뒤지게 말아먹고 그대로 박살납니다. 자 이제 팔라딘은 서유럽에서 올 수 있는 새로운 십자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어두고 온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2차 십자군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뺏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유럽 세계에서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 세 개에서 십자군을 파견합니다.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 이 세 군데에서 십자군을 파견해. 이때가 거의 엄청난 드림팀 라인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날두, 메시, 레벨 3가 누구냐?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가 함께 출동한 거야. 한 팀에서. 이 당시 영국에 있는 얘가 사자시망 리처드죠.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여기서는 사자시망. 프랑스에서는 존엄왕 필리프. 야, 왕 앞에 존엄하다 그러면 존나 정치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존나 잘한 거야. 존엄왕 필리프. 여기서는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가 왔어요.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거의 지금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한국사 배웠지? 그 태종 무열왕하고 고려 광종하고 세종대왕이 같이 출동한 거야. 이해돼? 어마어마한 드림팀이었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존엄왕은 영국의 리처드가 여기를 간다고? 그럼 리처드가 없는 사이에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영토를 뺏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꾀병 부려가지고 돌아가서 리처드가 없는 동안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영토를 존나 털고 있었어. 프랑스 안에 왜 영국 영토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자면 현재 영국은 노르만 왕조지, 그치? 근데 그 노르만 왕조가 원래 어디에서 출발한 애들이야? 프랑스 안에 있는 노르망디 공국에서 출발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빡겠다고 지랄한 거고 사자시망은 원래 개 잘 싸우는 전쟁의 신이니까 여기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도 육로를 통해서 여기를 가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아저씨였거든. 이 아저씨가 거의 신성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인간들을 다 통일했던 엄청난 전쟁의 신이었어 얘도. 그래서 프리드리히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던 사자시망이 리처드가 프리드리히 오면 조나왕 필리프 저 찌질새끼 저 고추 떼야 될 찌질새끼 없이도 우리 둘이서 여기 살라딘 다 조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리드리히가 사막을 가다가 이제 시원한 강이 보여가지고 야 나도 수영할래 하고 놓친 애가 강에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야 이거 뻥같지 진짜야. 진짜 뻥 아니고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리처드가 혼자 싸워야 돼. 그런데 그 혼자 싸우면서도 살라딘을 거의 개박살 날 뻔했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존엄왕 필리프가 그 상황에서 리처드의 원래 땅을 공격하지만 않았어도 리처드가 이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런 꼬라지를 보고도 리처드가 자기 땅을 일단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살라딘과 화해를 하고 야 내가 다시 오지 않으려니까 그 기독교 사람들이 순례하는 건 좀 봐줘. 니네가 예루살렘 먹고 있어도. 그리고 살라딘도 굉장히 종교적 관용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처드와 살라딘 진짜 시대의 두 영웅은 서로 화해를 하고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는데 뭐 이걸 나타내는 영화가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부터
그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과정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올랜도 블룸이 주연을 했던 그 영화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십자군의 권위가 개작살이 난 거야. 왜냐면 진짜 생각을 해봐. 태종무열왕과 광종과 세종대왕이 같이 갔는데 광종은 태종무열왕 뒤통수 친다고 저러고 있고 태종무열왕은 세종대왕은 갑자기 길 건너시다가 그 고기 좋아하다가 먹다가 고기 먹다가 당뇨 걸려서 뒤졌고 이런 상황이야. 십자군이 완전히 무언가 가장 강력한 왕들이 출발했음에도 성과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지. 이런 상황이야. 십자군의 거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교황 입장에서는 안 돼. 예루살렘이 저 이슬람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슬람 그 지배하에 있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드림팀으로 왕들을 만들어서 보냈더니 서로의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때려버리는 상황이 됐잖아.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황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유, 씨발, 내가 왕들을 믿은 내가 병신이지. 영주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왕이 아니라 영주들.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영주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주들을 모읍니다. 영주들도 모은 건 좋은데 일단 영주들이 교황한테 그래 우리가 십자군 갈게 라고 서약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을 해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던 해상 무역에 집중해서 배를 가장 잘 다루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베네치아 도시국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병사 3만 명 모아올게요. 그러니까 3만 명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돈은 거기서 사람들 삥 뜯어가지고 이슬람 세력들 삥 뜯어가지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 종교전쟁에서는 삥 뜯어가지고 드릴게요 라고 해서 베네치아 애들이 그래요 라고 한 다음에 3만 명이 갈 수 있는 배를 뚝딱뚝딱 만듭니다. 근데 정작 출발할 때 배는 3만 명이니까 뭐 예를 들어 300척 준비해놨다고 하자. 한 척에 100명씩. 근데 실제로 온 병사들은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베네치아 입장에서 이건 사기당한 거예요. 이 7,000명 모아둔 영주들 미안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빨을 털면 3만 명 정도는 금방 모을 줄 알았는데 십자군의 권위가 개판이 되니까 안 모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미안해. 근데 7,000명만 데려다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 계약을 했잖아. 베네치아는 얘네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배를 300척이나 만들었는데 그 중에 70척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 230척은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이 대신 뭐 가져가줘? 돈 내주냐? 아니잖아. 그러니 베네치아는 이 7,000명의 십자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위 말해 돈으로 목줄을 쥐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지금 베네치아가 원래 뭘 하고 있었냐면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그 중개무역의 최대의 경쟁자는 누구였어? 비잔틴 제국이었어.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자라고 해가지고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때려버린 거란 말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냥 이게 십자군의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부터 머리에서 지우면 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딱 2개. 1차에서는 종교적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공국, 안티오케 백국, 에데사 백국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십자군 왕국들을 만들었지만 2차, 3차 십자군이 지나가면서 십자군의 종교적 열정과 어떠한 그 위상은 변질되고 하락됐으며 그래서 4차 십자군에서는 종교적 위상이 종교적 열정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때리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을 때려서, 즉 콘스탄티노플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 셀주크 투르크나 이슬람 세력에 밀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런데 도움을 요청한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털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막장의 상황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 라틴 제국은 어디를 때려 부수고 만든 거냐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때려버리고 만든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십자군의 결과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자, 아까 정치 봤으니까. 경제. 자, 경제는 자치도시가 발전했고, 자치도시 같은 건 이따 나중에 한번 다 해줄게요. 길드가 발달했고, 화폐가 발달합니다.
화폐는 왜 발달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원거리 무역이 발달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근거리 내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지고 근거리 내에서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잖아.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 십자군 전쟁이 되니까 강력한 서유럽의 힘으로 서유럽 근처의 지역에 그 어떤 상인들의 이동이나 그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야. 십자군 원정 때문에. 그리고 저 이슬람 세력과 원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교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서유럽에 없었던 후추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반대로 서유럽에서도 이슬람에다가 프리지아 종마라든지 무기라든지 갑옷, 이 당시 이제 무기, 제철 기술 같은 거는 서유럽 쪽이 훨씬 발전했었거든. 그런 것들을 팔고 이럴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원거리 무역이 늘어나고, 즉 그러니까 폐쇄적 경제 공동체였던 뭐가 해체되고 있는 거야? 장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장원이 해체되고 있는 거야. 해체 시작이 되는 거야. 장원의 해체가 시작되고 있는 거야. 됐어? 종교 볼까? 십자군 전쟁이 지속되는데 눈에 띄는 시각적 결과가, 가시적 결과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교환권이 어떻게 된다? 멘트를 뚫고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하락한다고. 교환권이. 됐어? 마지막으로 문화인데, 사실 문화는 여기서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서 다루는 게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 볼게. 자, 문화는 대학이 생기고, 왜? 이슬람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실용적인 문화들이 이슬람 세계로 싹 넘어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 또는 동로마 제국에. 근데 서유럽에서 그쪽으로 원정을 가고 기사들이 이렇게 진출하고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거기에 있던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이 서유럽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그 감수성을 이렇게 자극했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개무식한 사람들이구나,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이 설립된단 말이야. 그리고 고딩 양식,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발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지금 자치도시, 길드 화폐, 원거리 무역, 그 다음에 대학, 고딩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은 전부 선생님이 따로 문화사를 프린트를 하나 잡아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해돼? 자, 지금 오늘 십자군 전쟁을 한 거잖아. 십자군 전쟁을 다시 한 번만 되돌려볼게.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역사에서 시험 문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냐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가 역사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첫 번째 포인트야. 십자군 전쟁은 충분히 2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했던 전쟁이야. 얼마든지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전쟁만 놓고 보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것은 30년 전쟁으로 불리는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십자군 전쟁,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2014년 이후로 아직까지 십자군 전쟁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십자군 전쟁이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정치적으로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 셀주크 튀르크라고 불리던 이슬람 세력이 어디를 정복했어? 기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발이 타들어가던 비잔틴 제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거기보다 우위라고 생각했던 서로마 제국에 도움을 서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서로마 교황은 클레르몬 공회를 열어서 십자군 파견을 결의하게 돼. 그런데 1차 십자군에선 종교적 열정이 있었던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지역에 기독교 왕국들을 세웠지만, 반대로 4차 십자군에서는 종교적 열정이 변질되었고, 그래서 정작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라틴 제국을 세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해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결과를 안 했다. 이 정치적 결과는 이 위에다 쓸게.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 십자군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십자군 1차, 2차, 4차 십자군 모두 영주들이 출발한 십자군입니다. 다시 말해 영주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뒤졌어. 그럼 그 땅은 누구 거? 왕이 먹는 거야. 아, 나의 소중한 신하였던 초복이가 죽었구나. 초복이 밑에 있던 이 백성들은 내가 힘들지만 속으로 웃고 있으면서 힘들지만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여삐 거두도록 하겠노라 라고 뺏어가게 된다고. 왕을 견제하고 있던 대영주들이 십자군 나가서 뒤져버리고 그 다음에 왕을 또 견제하고 있던 교황의 세력도 약해지고 있어. 왕과 교황의 다툼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 정도에 크리스트교의 발전을 보면서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보름스의 벽이라든지 인노켄티우스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왕과 교황의 다툼을 보여줄 건데요. 어쨌든 왕과 교황은 대립관계입니다. 그리고 왕과 영주도 대립관계야. 서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근데 교황의 권위는 실추되고 영주들은 십자군 나가서 뒤졌어. 그러니 당연히 누가 이득을 보는 거야? 왕이 강해지는 거야. 왕이 강해지니까 지방 분권적인 본권제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됐어? 자, 경제 볼게. 십자군 전쟁 때문에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치도시 발전하고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이득을 보호해주기 위한 길드가 생기고 멀리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물건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화폐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과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원거리 무역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폐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시작되니까 뭐가 해체되는 거야? 폐쇄적 경제 공동체였던 장원이 해체되고 있는 거야. 종교적 이유에서는 십자군이 계속해서 1차를 제외해서는 폭망하고 있으니까 교황의 권위가 저 밑에 멘틀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문화적으로는 십자군이 이슬람 쪽이나 비잔틴 제국을 가면서 받았던 어떤 학문적 열정이나 어떤 그런 뽐뿌들 때문에 각 지역에서 대학이 생겨서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문화적 뽐뿌 때문에 고딩 양식이 발전을 하며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고딩 양식이 발전했구나 라는 건 머리에 살짝 넣어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생각하던 시대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신의 명령을 나름대로 논리적인 구조로 풀어보려고 했던 즉 신학을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문화적인 부분에서 대학과 고등양식과 스콜라 철학이 유형했구나 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얼마든지 관련된 질문 선생님 전화번호는 동네방네 다 털려서 중국집 왕서방까지 다 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전화번호 알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확실히 물어보시고 내가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간단한 거라도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10번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순자라는 사람은 10번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의 열정을 그리고 학문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은 무조건 대답해 주려고 하니까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물어보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